안녕하세요.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 과정을 강의하고 있는 오우진입니다. 요즘 전기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KEC입니다. 자, 이 KEC는 코리아 일렉트로 테크니컬 코드의 약어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말하고 있고, 이렇게 2021년도에 도입된 KEC는 우리 산업체와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분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내성 규정과 판단 규정에서 변경되고 추가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EC는 우리가 산업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기사 시험에 대한 눈높이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변경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변경되는 사항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KEC에서 굵직하게 바뀌는 게 이 9가지 사항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바뀐 게 접지공사에 따른 감전보호 대책과 차단기 용량 선정 방식이에요. 자, 접지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접지에 대한 규정은 독립접지에 대한 개념이 강했어요. 자, 다시 말해 고압이나 특고압 외하면 제1종 접지를, 변압기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를, 그다음에 저압설비 외하면은 제3종 또는 특별 제3종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접지 종별에 따라 적절한 접지 저항값을 관리함으로써 감전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기존 규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규정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게 방금 얘기했던 이 독립접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독립접지는 자, 오래된 건축물의 단독주택에 적용하는 시스템이고, 자, 우리가 이제 많이들 있는 뭐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대형 빌딩, 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독립접지가 없어요. 대부분이 공통접지 아니면 통합접지입니다. 자, IEC 국제 표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 독립접지는 TT 계통, 다시 말해 TT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공통이나 통합접지는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통에 따라서 TNC, TNS, TNCS로 구분하고, 비접지 계통은 우리가 IT 시스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서 자, 이 변경된 사항이라는 게 접지에 대한 종별 1종, 2종, 3종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전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우리가 접지 저항의 값이 아니라 고장 시에 인체에서 발생하는 접촉 전압을 50V 이하로 낮추는데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지 저항값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접촉 전압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우리가 50V 이하로 낮추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50V라는 거는 안전 한계 전압이죠. 그러니까 이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인체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건조 상태일 경우에는 이 안전 한계 전압은 50V가 되고요. 우리가 수분이 함유가 된 상태에서는 25V 이하가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50V 이하를 전압밴드 1, 그 다음에 25V 이하를 전압밴드 2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 전압을 마련하기 위해서 등전이 본딩을 시켜주고요. 등전이 본딩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전원 자동 차단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보조 등전이 본딩을 실시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보조 등전이 본딩이라는 거는 노출 도전부. 자, 노출 도전부라는 건 좀 어렵죠? 설비 외암관끼리 본딩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은 수도관, 철근, 아니면은 그 가스관 이런 것들을 개통의 노출 도전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비 외암과 개통의 노출 도전부에도 묶어주게 되는 보조 등전이 본딩을 시켜서 감전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것도 시스템을 둥그랗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TT 계통, TNC, TNS, TNCS, IT에 따라서 접촉 전압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규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IEC 60364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 용량 선정 부분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자, 기존법부터 이제 얘기 드리게 되면 차단기 용량 선정을 하기 위해선 전선이나 케이블의 허용 전류값을 구해야 됐죠. 자, 우리가 동력 설비로 따지게 되면 동력 설비의 전격 전류가 50A 이하다. 그러면 전격 전류의 1.25배를 50A를 초과한다? 그럼 전격 전류의 1.1배를 곱해 허용 전류 I0를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차단기 용량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자, 첫 번째는 방금 구한 허용 전류 I0에다가 2.5배를 곱해서 나온 값. 자, 두 번째는 전동기 전격 전류의 3배를 곱한 상태에서 이 두 가지 방식 중 작은 값. 자, 경지적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차단기 용량을 선정했었습니다. 자, 근데 국제 규정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뭐 단순하게 뭐 숫자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동기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용량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세세하게 읽어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 자, 이렇게 단순하게 2.5배, 3배를 했더니만 기동 전류에 의해서 차단기가 트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 기동 방식에 따라 우리가 기동 계급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직입 기동할 거냐, Y 델타 기동할 거냐, 아니면 리액터 기동을 할 거냐에 따라서 기동 전류와 기동 시간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동 전류와 기동 시간 안에 차단기가 트립되지 않는 용량을 선정하는 방식이 바로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희 허용 전류 구하는 값 있죠? 뭐 50A 이하면 1.25배, 50A 초과는 1.1배. 자, 이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차단기 용량 선정하는 방식이 단순하게 2.5배, 3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단기 동작 특성표를 봐가지고 기동 전류와 기동 시간 안에 트립되지 않는 최적의 차단기를 찾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희가 뭐 내용 정리 편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뭐 접지 시스템에 따라 감전에 대한 보호 대책이라든가 차단기 용량 선정 부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한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제가 시험 보기 전이니까 한 3월 달 정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고요. 이 3번과 4번은 사실 한 개예요. 한 개입니다. 제가 두 개로 구분한 거는 우리가 접지 종별과 접지 저항에 대한 규정이 폐지가 됐다라는 부분을 썼고요. 그리고 접지 시스템에 대한 감전 보호 대책, 다시 말해 접촉 전압을 50V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주 등전이 본딩과 보조 등전이 본딩에 대한 개념이 추가됐다는 개념으로 3번과 4번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사항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번서부터 세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 저압에 대한 범위가 변경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압에 대한 범위는 개정 전엔 교류는 600V, 직류는 750V까지였죠. 자, 근데 개정 후에는요. 자, 이러한 전압이 교류는 1000V, 직류는 1500V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국제 규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압을 사용했는데 뭐 미국이라든가 여러 유럽 국가들은 일찌감치 이 전압으로 통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전선에 대한 식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상단자는 우리가 A, B, C, N, US. 전선 색깔로는 흑적, 청, 백, 녹색깔을 사용했는데 개정 후에는요. 우리가 전원 단자 부분을 라인 1, 2, 3, 그 다음에 N. 그리고 접지선 US가요. 우리가 프로텍티브 US 해가지고 우리가 보호도체다라고 해서 P2선으로 바뀌었어요. 전선 색도 바뀌었습니다. 흑적, 청, 백, 녹이 아니고요. 갈, 흑, 회, 청, 황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과 이미지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설계됐던 분전반이죠. 그래서 흑적, 청, 백, 녹. 자, 이렇게 사용했던 게 자, 지금은요. 자,
좀 다시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자 번호가 우리가 A, B, C, N, us. 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흑적청 100으로 사용했던 게 갈흑회청. 자, 이거 흰색 아니고요. 회색깔입니다. 갈흑회청. 그리고 이제 보호도체. 접지선이 아닙니다. 자, 보호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은 노란색, 반은 초록색. 그래서 황록색 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요. 우리가 97년도에 맺었던 WTO의 TBT, 기술 무역 체결에서 우리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선 국제 표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IC 60445에 준하는 전선의 색깔을 맞춰서 수출해라 라는 강제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사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지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완벽한 독립접지는 없다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완벽한 독립접지는 이제 오래된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독립접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고압계통에서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저압계통의 전위가 상승하게 되는데 저압계통의 전위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자, 접지극의 간격을 무한대로 떨어뜨려라. 자, 여기서 무한대라는 건 정말 무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이 발생하면 지락전류에 의해서 전개가 사방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이 전개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무한 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한 원점에 대한 이론적인 거리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인 영향이 제로가 될 때까지 접지봉에 대한 간격을 떨어뜨려라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이론적인 부분을 말고 실칙적인 개념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접지전류, 지락전류가 발생했었을 때 인체에 무해한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접지봉에 대한 간격을 떨어뜨린 간격은 최소 20m를 초과해줘야 돼요. 20m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 이런 대도시 건축물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다밀도 지역으로 빽빽하게 건축물을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접지봉에 대한 간격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독립접지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이나 통합접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강의를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EC 60364를 받아들인 KEC에서는 개통접지에 따른 문자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글자를 제1문자열, 뒤에 있는 글자를 제2문자열이라고 하고요. TN계통 같은 경우에는 뒤에 TNC, TNS, TNCS에 대한 꼬리가 붙는데 여기를 제3문자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개통접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게 되면 뭐 이종 접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종 접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테라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1문자열은 전원계통과 대지와에 대한 관계, 전원계통은 변압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테라라고 하게 되면 좀 낯선 단어죠. 맥주 이름인데요. 자, 이 테라라는 거는 어스에 대한 고어예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테라다. 그럼 여러분 쉽게 그냥 어스다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라고 하게 되면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I는 뭐냐? 자, I는 뭐냐? 인슐레이션. 다시 말해 절연시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통해 접지를 하든가 대지와 절연, 비접지를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인슐레이션, I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자열은 이제 변압기 쪽에 대한 접지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자열은 뭐냐? 설비 외암 접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 노출 도전부와 대지와에 대한 관계다. 자, 역시 테라라고 접어주게 되면 접지시켰다 이런 얘기죠. 노출 도전부와 대지를 연결시켰다. 유트라.
하게 되면 유트라는 노출 도전부를 계통의 중성선에다가 접속을 시켰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통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T 시스템이다라고 하게 되면 변압기 중성점에도 접지가 잡히고, 다시 말해 전원계통에도 접지가 잡히고, 그 다음에 설비 외암 접지, 예전식대로 말하면 제3종 접지가 되겠죠? 해서 3종 접지도 별도로 잡아주게 되면 TT 시스템으로 독립 접지를 말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원계통을 접지하고요. 설비 외암에다가 중성선의 접지를 잡아주게 되면 TN 시스템이 되고요. 그 다음에 IT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원은 우리가 비접지라든가, 전원계통은 비접지로 하든가, 아니면 임피던스에 의한 저항 접지를 시켜주게 되면 I 방식이 되고요. 설비 외암을 따로 접지를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IT 시스템이다 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산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선과 보호도체에 대한 관계가 되는데요. S라고 쓰게 되면 separated 해서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분리된 관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C라고 쓰게 되면 combined 해가지고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TT 시스템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원계통도 접지를 잡아주고요. 설비 외함도 접지를 잡은 2종 접지와 3종 접지에 따른 독립 접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우리가 수전용 변압기 2차 측에는 Y결선 변압기죠. 해서 중성선을 접지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 1, 2, 3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3종 접지에서 우리가 선을 쭉 빼왔죠. 그래서 우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접지봉에 들어간 선도 접지선, 그 다음에 여기 땡긴 선도 접지선 어스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자, 우리 판단 규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를 접지선, 여기를 접지측전선이다 라고 표현했죠? 근데 KC에서는 여기를 접지선, 그리고 여기를 프로텍티브 어스라고 해서 보호도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TT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외함 접지에 물려져 있는 보호도체도 독립적으로 접지를 하고 전원계통도 독립적으로 접지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NS 시스템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원계통을 접지시켰기 때문에 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TN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자, 여기요. 보호도체 쪽에 설비 외함, 예전식으로 말하게 되면 2종 접지와 3종 접지가 있어요. 근데 이 2종 접지와 3종 접지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공통 접지바로 물려놓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우리 앞에 TT 같은 경우에는 접지가 끊어져 있어요. 하지만 TN 시스템은 이 두 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락이 발생할 때 지락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달라져요. 자, 우리 TT 시스템 같은 게 어떻게 돼요? TT 시스템에서 지락이나 누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때 고장 전류는 전원선에서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전원에 들어와서 고장점으로 나가 설비 외함에서 보호도체를 통해 접지로 빠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초급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지를 시키게 되면 이 고장 전류가 대지로 빠져나가서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로적인 관점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뭡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전원을 중심으로 폐회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순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락이나 고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지락점을 통해 고장 전류가 대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지를 통해서 전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접지봉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 대지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TN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지락이라는 고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원에서 들어온 전류가 고장점을 통해 보호도체를 통해 나가죠. 그럼 이 전류는 이 대지를 통해 순환하는 경로와 이 공통 접지바로 다이렉트 가는 경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류라는 거는 저항이 작은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로 흘러갈까요? 밑으로 가요?
일로 가요. 당연히 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끊어진 회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접지봉이 가지고 있는 저항, 대지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빠진 상태에서 단락권선 쪽으로 접지 단자대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매우 낮은 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고 있는 고장전류의 이 계통이 따른 전체 임피던스를 우리가 루프 임피던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프 임피던스.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 경로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가. 해서 루프 임피던스가 매우 낮은 것만큼 고장전류, 지락전류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이렇게 이 계통 시스템에 따른 보호 방식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부분은요. 제가 강의를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TT가 뭐고, TNS가 뭐고, TNC가 뭐고 이런 개념만 잡아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공통접지를 잡다 보니까요. 자, 변압기 중성점에 들어가는 중성선 N선과 보호도체 P선이 동일해요.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거를 공통으로 잡다 보니까 어차피 변압기 중성선에서 두 가닥을 빼와서 하나의 이름은 N이다. 하나의 이름은 P2다라고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N선은 전원선으로 사용합니다. 설비의 전원선으로. 그 다음 P2선은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설비 외함에 들어가는 보호도체로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비 외함은 N선과 동일한 라인에다 물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TN 시스템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N선과 점퍼돼서 외함 접지를 물리면 우리가 TN 계통이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N선과 P선을 분리해서 사용하게 되면 TNS, Separated, TNS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계통의 80% 이상은요, 전부 다 이 TNS 시스템이에요. L1, L2, L3, N, P선. 자, 우리가 앞에 사진으로 이제 보게 되면요, 요렇게요. 이렇게요. L1, L2, L3, N, P2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전원 라인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TNS의 첫 번째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TNS 두 번째 시스템을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3상 3선식 부하예요. 앞에는 우리가 3상 4선식인데 뒤에는 3상 3선식이에요. 그러니까 N선이 없는 거죠. 중성선이 없어요. 이렇게 중성선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도체만 땡겨와도 이것도 역시 TNS 시스템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N선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TNS 세 번째 시스템은 뭐냐면요. 자, 마찬가지로 3상 3선이에요. 3상 3선에 N선이 없다 하더라도 TNS로 바라본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TN 시스템 2번과 똑같죠? 그럼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자, 변압기가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 자, 앞에 부분은 Y 결선이죠. 근데 델타 결선을 취해도 역시 TNS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전원 계통은 우리가 접지를 잡았으니까. 그쵸? 자, 다음에 TNC 부분은 뭐냐면요. 자, 보니까 2종 접지와 3종 접지가 공통 접지로 물려졌는데, 자, 현재 여기 라인에 보니까 이 중성선이죠? 근데 우리가 N선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PEN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자, 봐보세요. 3상 4선식 부하에서 자, 이 펜선, PN선 갖다가 외함 접지도 잡아주면서 조인트 나서 N선으로 들어가지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외함 접지도 쓰고 N선도 혼용으로 쓰게 되면 아, 이거는 우리가 공통으로 잡았다. N선과 P선을 공통으로 시켰다라고 해서 컴바인드 해서 TNC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NC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까지는 펜선을 써서 TNC로 오다가 자, 어느 일점에서 N선과 P선을 분리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앞단에는 TNC, 뒷단에는 TN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은 TNC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세부 사항을 보시게 되면 TNC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TNS로 오다가
자, 이렇게 TNS로 오다가 갑자기 합쳐지게 되는 TNC 계통으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시스템은 반드시 TNC로 오다가 TNS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T 시스템인데요. IT 시스템은 우리가 전원계통에 임피던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존재하게 되면 뭐 우리가 R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저항 접지, 코일을 집어넣게 되면 소 리액터 접지,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 값을 무한대로 하게 되면 비접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원계통은 I다, 인슐레이션이다, 절연시켰다라고 보시게 되고, 전원계통이 절연되어 있으니까 설비 외함은 따로 접지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T 시스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IT 시스템은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사 레벨에서는 이 IT 시스템을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KEC를 보더라도요, 대부분이 TT나 TN 시스템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지 IT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IT 시스템은 고급 기술자가 사용하는 내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지, KEC 접지 개통 접지에 대해서 이제 내 내용을 작성을 해놨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뭐 KEC라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규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법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뭐 5년이면 5년, 아니면 10년 이 사이 동안에 어떤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 규정과 KES 규정과 국제 규정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가 어느 일정 정해진 날짜 이후가 되면 우리나라 기준을 폐지하고 하나의 규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KEC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IEC 60364에 대한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60364라는 거는 저압 전기 설비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내성 규정을 보시게 되면 2010년도 버전부터 IEC 60364에 대한 내용이 같이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런 TT, TN, IT, 이거 많이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시험에서도 예전부터 나왔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도요, 우리 실기 교재에도 6장 피레밋 접지 설비에 독립접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11번 문제서부터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접지가 안 되니까 공통이나 통합접지를 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이는 공통의 통합접지 시스템을 제가 17번, 18번부터 내용을 추가시켰죠. 물론 17번, 18번이 바로 이 KEC 접지 계통에 따른 TT, TN, IT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재에 다 이게 수록이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연 저항에 대한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것도요, 왜 규정이 바뀔 수밖에 없었냐부터 개념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설명드리려면 이것도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강의를 따로 제작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정 전에는요, 많이 보셨던 사항이죠.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이어서 150V 이하. 자, 대지 전압이라는 거는 상전압을 말해요. 그래서 상전압이 150V 이하라고 하게 되면 110V 라인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절연 저항의 크기를, 기기의 절연 저항을 0.1 메가옴 이상으로 관리해 줘야 되고요.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가 되면 220V 라인이 되는 거죠. 220V 라인은 0.2 메가옴 이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거 오타네요. 3000V가 아니라 300V를 초과하면서 400V 미만인 상전압 380을 말하죠. 380에 대해선 0.3 메가옴 이상이 돼야 되고요. 400V 이상인 경우 440V 라인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 0.4 메가옴 이상으로 절연 저항을 관리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절연체가 가지고 있는 절연 저항은 선형 부하가 아니라 비선형 부하예요. 그 말은 뭐냐? 시험 전압 크기에 따라서 절연 저항 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절연 저항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때는요. 시험 전압이 몇 볼트였냐?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시험 전압은 몇 볼트냐면 500볼트입니다. 자, 근데 500볼트 절연 저항계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할 때 전자 기판부터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우선 간단하게 얘기 드리게 되면 우리 현장에서요. 뭐 PCB와 같은 기판부가 있죠? 기판부에도 500볼트를 쏘게 되면 기판이 소손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는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전관리자분들께서 기판부와 같은 경우는 500볼트에 해당한 절연 저항계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250볼트 절연 저항계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판부하에 대한 절연 저항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건 위법 사항이에요. 왜? 우리 전기설비 기술 규정은 반드시 저압 라인은 500볼트로 측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50볼트에 대한 규정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자, 절연 저항이 0.2메가옴이라는 건 정말 그 최소 규정입니다. 최소 규정. 그러니까 사람이 생리학적으로 전기를 감지하기 위한 딱 한계에 대한 절연 저항 값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사용 전압이 220볼트고 절연체가 가지고 있는 절연 저항 값이 0.2메가옴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 누설 전류 I는 R분의 V죠. 그래서 0.2메가분의 220볼트. 그럼 누설 전류 값이 얼마? 1.1mA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1mA는 뭐예요? 사람이 생리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소 감지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관리해줘야지만 인체가 전기를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최소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너무 낮게 설정한 거 아니냐. 안전이라는 거는 과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이제 국제표준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 국제표준에서는 1메가옴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0.2메가옴에서 1메가옴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0.5메가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험 전압을 또 새롭게 규정했어요. 해서 우리가 250볼트를 사용한 라인, 500볼트를 사용한 라인, 1000볼트를 사용한 라인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250볼트 어디다 쓴다? 기판부에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사용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SELV와 PELV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ELV라는 거는 Extra Low 볼테이지라고 해서 특별 저압을 말합니다. 자, 특별 저압이라는 거는 트랜스 2차 전압이 교류 50, DC 120볼트에 해당하는 전압 밴드 1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아까 말했었죠? 50볼트. 자, 안전 한계 전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안전한 전압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전 전압을 우리가 특별 저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비접지 계통, 델타로 구성된 비접지 계통은 우리가 SELV다. 자, 비접지 계통은 뭐예요? 지락 전류가 매우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락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이프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접지 회로 같은 경우는 지락 전류가 매우 커요.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프로텍티브 ELV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SELV가 됐건 비접지가 됐건 PELV 접지회로가 됐건 어차피 특별저압 회로다. 그럼 특별저압 회로는 트랜스 2차가 50볼트, 교류 50, 직류 120볼트인데 자, 이런 라인이 어디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판부하에 해당하는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판부하는 250볼트 절연 저항계로 0.5메가옴 이상이 돼야 되고요. 자, 여기서 FELV는 펑셔널이거든요. 기능성인데 기사 레벨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기술사로 올라가야지 되는 거고 기사에서는 그게 시험 적용이 많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차 필기에서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은 2차 실기, 구체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런 FELV는 많이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ELV 설명은 좀 빼고요. 자, 이런 기판부하를 제외한 500볼트 라인에 대해서는 500볼트 절연 저항계를 이용해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 500볼트 초과는 1000볼트 절연 저항계를 활용해야 되겠죠.
해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요, 뭐 새롭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교재 그 8장 전기 안전 설비 25번 문제 전 단계를 보시면 자, 이거에 대한 규정이 제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이것도 뭐 새롭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0년도 내성 규정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판 부하에 대한 부분은 아주 현장에서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우리가 당장에 써먹어야 되는데 법규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안전관리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KEC가 적용되기 이전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3월 25일자에 이런 규정이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저희 교재 그 8장의 25번 문제 전에 이 내용을 제가 다 추가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새로운 부분은 아니에요. 새로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서지 프로텍트 디바이스. 자, 이런 서지 보호기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이제 국제 표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나 판단 기준에 없었던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예전부터 시험에 나왔었죠? 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성 규정 2010년도 버전에는 IEC 60364라든가 그 다음에 IEC 6230호라는 국제법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사 시험에도 빈번히 출제가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다시 말해 절연저항을 잴 때는 SPD를 반드시 분리시켜라. 자, 하지만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 전압을 250V로 낮추어서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 세부 규정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압 분전반에 여기 설치가 된 게 바로 SP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PD 목적은 뭡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상전압에 대해서 신속히 대지로 방전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저압용 필액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은 여기에 차단기를 갖다 껴가지고 절연저항을 측정하려고 하는데요. 500V 메가를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상전압인 줄 알고 방전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측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500V 메가 쓸 때는 반드시 차단기를 내려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 이런 SPD가 이제 설계가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SPD를 설계한 부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단기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었는데, 과거에는요, 차단기를 갖다 낀 게 아니라 이렇게 모선 라인에다가 다이렉트로 물려서 접지로 빼놨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자, 우리가 측정 전에 부득이하게 분리시키기 어려운 경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라인에 SPD가 달려있게 되면은 시험 전압을 250V로 낮춰 측정하되 절연저항 값은 1메가옴 이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내용이 적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연저항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간선의 허용 전압 강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개정 전에는요, 우리가 전선 길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 허용 전압 강화율이 나와 있죠? 자,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사용 장소 안에 시설한 전용 변압기에서 다시 말해 수전 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900V를 받아와 저압으로 바꾸는 전력용 변압기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력용 변압기 2차 측 단자서부터 최원단 부하까지에 대한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120m 이하, 200m 이하, 200m 초과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전압 강화는 5%, 6%, 7%다. 자, 그런데 이런 특고압 수용가가 아니라 저압 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공급, 다시 말해 주상 변압기에 의해서 저압으로 공급받는 수용가 경우에는 인입 접속점서부터 부하단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전압 강화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허용 전압 강화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실기교재 4장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개정 후에는 자, 저압으로 수전받으면 A, 고압, 그러니까 우리가 수전용 변압기를 사용한 거는 바로 B 조항이 되는 거죠. 고압 이상으로 수전한 경우는 B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위첨자 A가 들어가 있어요. 위첨자 A라는 거는 가능한 한 최종 회로 내의 전압 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압 강하는 조명은 3%, 뭐 기타라고 하면 뭐 동력 설비가 되겠죠. 동력은 5% 안으로 맞춰줘라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하지만 사용자의 배선 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압 강하는 1m당 0.005%를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 부분은 0.5%를 넘지 않도록 설계를 해줘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압으로 수전받을 경우에는 조명은 6%, 기타는 8%를 적용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3%, 5%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3%, 6%, 5%, 8% 이와 같이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 문제를 좀 생각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배전 설비가 예를 들어 뭐 140m다 라고 하게 되면 140m, 100m를 넘는 부분이죠. 그럼 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1m당 0.005%를 적용해 이 전압 강하율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로 얼마든 출제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압 강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경우는 뭐냐? 다음의 경우에는 더 큰 전압 강하를 허용할 수가 있다. 기동 시간 중에 전동기, 도립 전류가 큰 기타 기기. 자, 도립 전류라는 건 이제 우리가 딱 스위치를 투입했을 때 대전류가 순간적으로 대전류가 들어가는 부하죠. 뭐 대표되는 게 변압기, 콘덴사, 그 다음에 전동기.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기동 시 또는 투입 시에 많은 전류가 들어가져요. 그럼 우리가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전압 강하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동 전류나 도립 전류가 들었을 때는 이 규정은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무효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조건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과도 과전압이라든가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압 변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도립 부분, 투입 부분 또는 이상 상태에 대한 과도 상태나 변화되는 상태가 아니라 정상 상태에서만 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기 차단기 설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기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일반적으로는 분기점에서 3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분기선에 흐르는 허용 전류가 분기 차단기 전격 전류의 35% 이하가 되면 8m 이내에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선에 흐르는 허용 전류가 메인 차단기 전격 전류의 55% 이상이 되게 되면 3m를 초과하는 임의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자, 이런 규정도 우리가 4장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좀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자, KC로 바뀌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기계수에는 분기점에다가 바로 차단기를 설치해 줘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들어가지겠죠? 그 예외 규정은 뭐냐? 자, 분기회로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전원칙, 분기회로의 과부하 보호장치, 얘를 말합니다. 얘를 말해, P2를. 자, 보호장치 전원칙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으면 없으면 아래 조건에서는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다. 자, 다시 말해 분기점에서부터 분기 차단기 전원칙. 자, 이 사이에 S2 라인의 분기선이라든가 콘센트 라인을 달지 않게 되면은 아래 조건에 의해서 설치 개수가 결정된다. 첫 번째,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되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3m 이내에 설치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철 캐비넷, 뭐 분전방 같은 거요. 철 캐비넷에 들어가서 뭐 화재라든가 인체 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호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3m 이내 설치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단락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 다시 말해 이 사이에서 단락이 났는데 단락이 나면 메인 차단기가 떨어지겠죠? 그럼 메인 차단기에 의해서 여기 사실 분기 라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 차단기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의해서 메인 차단기가 떨어져 건전상 라인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 라인에서 단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단독 회로인 경우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설치 위치는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설치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크게 바뀐 건 이 9가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압에 대한 범위, 전선에 대한 색깔.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표를 보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죠. 정리. 자, 변경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시험의 예상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접지 공사에 대한 변경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재 부분에서 소문제들 있죠. 뭐 전원 설비 쪽에서 뭐 수전 설비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 여기 한 문제에 여기 보조 문제로 10개, 12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는 꼭 하나씩 접지 종별을 물어보고 접지 종별에 따른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지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문제는 그대로 골격은 놔두는 상태에서 소문제들이 하나하나 지워지거나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재 자체를 완벽하게 지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접지 공사에 대한 부분이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애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규정을 보시다 보면 이 KC라는 건요. 2021년도 1월 1일자부로 적용되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령이지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법을 따라야 돼요. 기존법. 왜? 신규 규정대로 건축물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규법을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기존 건물에 대한 기존법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기존법과 신규 법안이 공존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격증 따는 목적이 뭐예요? 학술을 파는 개념이 아니고 이 자격증에 대한 규정을 이제 우리의 전기에 대한 규정을 외워서 현장에다 적용시키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법령들이 모두 살아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시험에 완전히 지워진다? 이건 물음표라는 겁니다. 물음표. 자, 우리가 현장에서 기존법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접지공사에 대한 변경 부분을 삭제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시험에도 또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의 일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장에 보시게 되면 고압 수전 설비가 있어요. 고압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에 보시면 그 그림 맨 밑에 구내성 규정이라고 제가 표기해 놨어요. 자, 왜 구내성 규정이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이 고압 수전 설비는 없어진 지 오래예요. 2006년도부로 우리 규정상에서 고압 수전 설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고압 수전 설비가 존재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정, 우리 규정에는요, 고압 수전 설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압 수전 설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017년도에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상당히 높은 배점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원 운영했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2006년도 버전까지는, 내성 규정 2006년도까지는 그래도 고압 수전 설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성 규정 2010년도가 발행됐을 때는 이 법안 안에 고압 수전 설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수험생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아, 고압 수전 설비 사라졌으니까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 얼마나 다행이냐. 회로가 얼마나 복잡한데 이거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 바로 그 첫 번째 시험 때 고압 수전 설비 문제가 23점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험 보셨던 분들이 저희 말만 믿고서 대부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KC가 도입된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법령을 모두 지운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기도 마찬가지고 실기도 마찬가지고요.
1년간은 지켜볼 예정이에요. 기존 법안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아니면 공존해서 나오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실기 규제는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KEC에 대해서는요. 제가 부록에 대한 형태로 이제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되는 부분은요. 제가 3월 달에 자료와 예상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절연저항에 대한 기준은 이미 벌써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상 문제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이것도 역시 3월 달에 3월 초에 필기시험 끝나고 난 다음 바로 강의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간선에 대한 허용 전압 강화는 이건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5번 조항 할 때 같이 예상 문제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이 7번까지도 5번, 6번, 7번까지 우리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상 문제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1번, 2번도 이쪽 5, 6, 7번에 같이 묶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 용량 선정 방법 같은 경우도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KEC 해설서를 읽어봐가지고요. 기사급 레벨에서. 자, 이 KEC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기사급이 아니에요. 기술사급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우리 기사 시험에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이제 내성 규정 2010년, 2006년도에 전선에 대한 사이즈가 바뀌죠. 밀리미터에서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테이블 스펙에 의해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다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적용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사 레벨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에서 6년 동안 시험이 안 나와버린 겁니다. 바꾸기 쉬운 것만 출제가 되고 바꾸기 좀 곤란한 거는 이제 기술사 쪽에서 많은 예상 문제라든가 이런 예상 문제가 아니죠. 기술사 쪽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해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기사로 내려오는 형태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술사에서 한동안 나오다가 기사로 내려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월 초에 예상 문제를 만들어다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필해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 필해 시스템과 내부 필해 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외부 필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필해침이에요. 그래서 필해침을 우리가 수레부라고 불러주고 있고요. 수레부 이 필해침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 상단에 이렇게 선을 돌리는 걸 수평도체라고 하게 됐는데 이 필해침과 수평도체를 수레부라고 불러주고 있고 자, 이렇게 낙뢰를 맞게 되면 대지로 빼야 되기 때문에 접지선을 쭉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접지선 내려가는 걸 인하도선, 그 다음에 접지극을 접지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게 됐는데 이런 수레부, 인하도선,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시스템 이것들을 우리가 외부 필해 시스템이라고 표현해 주고요. 자, 내부 필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SPD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이제 신규 문제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이것도 별도의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월 초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필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에 시험 많이 나왔었죠.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준비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번 2021년도에 들어간 첫 번째 실기시험을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우리가 3월 달에 3월 초에 우선 이제 필기 준비하시는 필기에 전념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기에 대한 부분은 필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강의가 오픈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